시장에서 생선 파는 시어머니? 내 결혼식엔 절대 안 돼. 드레스를 입은 세진이 날선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날 신랑 옆엔 대역 시어머니가 앉았고 진짜 시어머니 말수는 초대받지 못한 채 호텔 로비 의자에 홀로 앉아 축의금봉투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시어머니의 정체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마지막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수산시장 좌판대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 한 아나운서의 결혼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연애통신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모은 스타 커플의 결혼 소식입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강도은 씨와 따뜻한 미소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윤세진 아나운서가 이번 주말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 좌판에서 팔을 정리하던 김씨 아줌마가 말순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휴 말순아, 도훈이 얼굴 좀 봐. 어쩜 저렇게 멋지니 아들 하나 잘 키웠어. 정말 부럽다 얘. 말순은 고무장갑 낀 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 상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곱게도 생겼네. 아니 근데 언제 상견례 했대? 왜 말도 안 했어? 결혼식에 초대 안 해? 김씨 아줌마가 생선을 자르던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축의금 준비도 해야 할 텐데 말순아 우리 초대할 거지? 말순은 바닥에 고인 물을 흘끗 본 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히 한대요. 그래서 저도 아무도 초대 안 했어요. 축의금 안 주셔도 돼요. 그 말을 들은 상인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축하해야지. 고생했어 정말로. 말순아, 생선 팔아서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웠어. 그 말에 말순은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다시 생선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은 시려웠지만 가슴속은 그보다 더 차갑게 아려왔습니다. 그 시간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웨딩 초대장 샘플과 메뉴판, 꽃장식 사진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 노트북 화면에는 웨딩 스케줄표가 켜져 있었고 윤세진은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이며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셔츠 단추를 하나 풀어 느슨하게 만든 채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넥타이를 천천히 풀며 말했습니다. 세진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초대 안 하는 건 좀 마음에 걸려. 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한숨을 푹 내쉬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정했잖아. 도훈은 팔을 무릎 위에 걸치며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알지. 근데 마음이 안 좋아. 아무리 그래도 내 결혼식인데. TV에 우리 결혼식을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우리 엄마가 모를 리가 없잖아. 알면 너무 서운해 하실 거야. 세진은 노트북을 덮으며 짧은 숨을 내쉬고는 도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아무 말 없었잖아. 그땐 괜찮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래? 도훈은 머리를 극적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네가 그게 맞다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지. 근데 막상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대역 배우 섭외해서 리허설까지 끝냈어. 이거 뒤엎으면 다시 다 해야 돼. 도훈은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세진은 도훈 앞에 멈춰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빠도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잖아. 내 입장도 생각 좀 해줘.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세진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오빠도 어머니 오시면 창피하잖아. 도훈은 눈을 피하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세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 오빠도 내 마음이랑 똑같잖아. 도훈은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한다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세진은 한 걸음 다가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바꾸면 더 복잡해져. 결혼식 끝나고 천천히 정리하자. 안 그래도 나 머리 아픈데 더 신경 쓰이게 만들지 마.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이대로 가자. 세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도훈은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끝내 어머니 번호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시장 한복판 좌판에서 생선 비늘을 털던 말수는 평소보다 서둘러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얼음과 고등어를 넣고 칼과 도마를 닦은 뒤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축의금 봉투 하나가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 좌판에 김씨 아줌마가 마른 오징어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들 결혼식이니까 일찍 들어가는 거야? 말순이 가방을 조심스레 다듬며 말했습니다. 아, 네. 김씨 아줌마가 두 손을 맞부딪히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도훈이 결혼식 가고 싶은데 아쉽네.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고 잘 다녀와. 말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뒤편에서 생선을 썰던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좋겠다. 말순 씨, 혼자 키운 아들이 저렇게 유명한 아나운서랑 결혼도 하고 축하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씨 아저씨가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마음이니까 전해줘요. 뒤이어 몇몇 상인들도 하나둘 봉투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여러 번 고개를 저으며 봉투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아유,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초대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걸 줘요. 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좌판 위에 축의금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순은 지하철 2번을 갈아타며 강남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보다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도착한 호텔은 높고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장 호텔 안에서는 환한 웃음소리가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초대받은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말수는 두 손으로 축의금 봉투를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저 축의금만 내고 갈게요. 신랑 얼굴도 한 번만 보고요. 남성은 순간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초청장 없이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축의금 봉투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수는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한 손으로 옷깃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 사람들이 오가는 틈 사이로 한 남성이
말순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정장을 단정히 갖춰 입은 그는 양손을 앞에 모은 채 벤치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과 망설임이 함께 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국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의 회사의 투자자였습니다. 도연의 결혼식장에 들른 장영국은 로비 한쪽에 앉은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영국은 숨을 삼키듯 짧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기고 손등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체구, 잔잔한 눈빛,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모습은 과거 그 시절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수십 년 동안 변해버렸고 그녀도 또 다른 삶을 살아왔을 테니 말입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었던 봉투들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은 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영국은 가슴 한켠이 알 수 없는 찌릿함으로 저려왔습니다. 장영국은 말순이 나가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를 지나 호텔 바깥까지 나왔을 땐 그녀는 이미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있지만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하철역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장영국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몇 걸음만 다가가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하철역 입구 계단으로 내려가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영국은 양복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비서,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을 찾았어. 강말순이라는 여자인데 확인 좀 해줘. 그는 아직도 그녀가 사라진 계단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수산시장은 하루의 분주함을 마치고 차츰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좌판마다 천막이 덮이고 생선 비린내 섞인 바닷바람이 천천히 골목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말순이 천천히 시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맨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선이 담긴 아이스박스 앞에 섰습니다. 얼음 위에 놓인 생선들은 하루 종일 말라붙어 있었고 손질하지 못한 고등어 2마리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앞치마를 묶고 칼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씨 아줌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아, 결혼식 어땠어? 도훈이 많이 좋아했지? 말순은 잠시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아주 예쁘고 멋졌어요, 내 아들. 그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박씨 아저씨가 옆에서 생선을 정리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하러 시장에 나왔어? 피곤할 텐데 쉬지. 말수는 다시 손에 칼을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리할 게 좀 남아서요.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는 도훈과 세진이 결혼식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사진들 사이에서 자신이 가장 돋보이는 사진 한 장을 골라냈습니다. 도훈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제일 예쁘지 않아? 사진 속에는 턱시도를 입은 도훈과 드레스를 입은 세진, 그리고 단정한 한복을 입은 어머니 역할의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괜찮을까? 세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완벽하잖아. 보기에도 좋고. 도훈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닌데. 세진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뭐. 그녀는 사진 밑에 자막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 특별한 날. 말풍선 옆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었습니다. 도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화면을 바라봤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말수는 방 안 조그마한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계정으로 올라온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는 세진과 도훈, 세련된 옷차림의 하객들, 그리고 시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인물. 그 안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에 핸드폰을 꼭 안은 채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을 품고 키운 아들에게서 자신이 완전히 지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산시장은 변함없이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철제 셔터가 올라가고 얼음을 뒤적이는 소리와 생선 비늘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말수는 늘 하던 대로 좌판을 펴고 손에 익은 동작으로 생선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좌판의 김씨 아줌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순아, 손님 왔어, 손님.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와 광이 나는 구두,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빛. 그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영국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소문하며 이 시장, 저 시장을 전전하다 마침내 말순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장영국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생선 좀 사려고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등어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순간 놀란 기색이 눈에 어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생선을 찾으세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생선을 쥐고 있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영국은 얼굴을 들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싱싱한 걸로 아무거나 주세요.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처 상인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둘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이 시장에 저런 정장 손님은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수는 고등어 한 마리를 골라 포장지에 정성스레 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런 손길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이 포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3만 원입니다. 장영국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그녀의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담긴 손등의 굳은 살과 주름들이 그의 눈에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장영국이 짧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돈을 건네고 잠시 주춤거리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천천히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받아주세요. 말순은 손을 멈추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인 뒤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장영국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말순은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선 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요?
장영국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좌판 위에 조용히 놓고 다시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 옆에 놓았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장영국은 말을 끝내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힐끗 바라봤지만 금세 시선을 거두고 손질하던 생선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김씨 아줌마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말수나, 저 사람 누구야? 엄청 점잖고 멋진데? 생선만 사러 온 건 아닌 것 같던데 이건 뭐야? 말수는 장영국이 준 봉투를 재빠르게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자신을 그녀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말수는 방 한켠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영국이 두고 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것을 힐끗 바라봤지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꺼낸 듯 망설임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말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쪽 끝을 뜯어 안을 들여다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스르르 빠져나왔습니다. 빛바랜 색감, 구겨진 가장자리, 해변가, 붉은 노을이 배경이었고 젊은 남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말순의 머리카락 너머로 장영국이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바닷가에서의 마지막 밤. 그 순간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엔 35년 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25의 말순은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하루 12시간 서 있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눈빛만큼은 늘 또렷했습니다. 장영국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26 청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품고 퇴근 후엔 경영학 수업을 들으러 야간 대학에 갔습니다. 공장 뒤 벤치, 저녁바람이 스치던 시간, 장영국이 말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진짜 성공할 거야. 꼭 너한테 좋은 집 사줄게. 마당 있는 집, 창문으로 햇살 잘 드는 그런 데서 같이 살자.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형국 씨, 난 형국 씨 꿈 믿어. 당신 꼭 성공할 거야. 어느 날 서울에서 한 건설회사가 신입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영국은 고민 끝에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국밥집 구석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서울 가야 할 것 같아. 서울로 가야 기회가 더 많아. 장영국은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3년. 길어도 5년이면 돼. 그때까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기다려줄 수 있지? 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자꾸 불안한 예감이 일렁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노을이 물든 백사장 위에서 장영국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말순아, 약속할게. 내가 성공하면 제일 먼저 널 데리러 올 거야. 그 말에 말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사진. 그것이 지금 말순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말순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간에 묻힌 노란빛이 도는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총 13통, 모두 장영국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말순아, 서울은 정말 크고 복잡하다. 근데 네가 없으니까 아무리 높은 건물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해. 빨리 성공해서 너를 꼭 데려오고 싶어. 말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 뒤엔 뺨 위로 잔잔한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장영국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끝내 알리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글씨의 흐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잉크는 조금 더 눅눅했고 문장은 조급했습니다. 말순아, 내 편지 받고 있는 거 맞지? 왜 아무 말이 없어?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매일 우체통을 들여다보았지만 한 통의 답장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배와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꾸만 자신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아홉 번째 편지엔 장영국의 절망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야? 그래도 한 번만 답장이라도 해줘. 말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입술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그날 밤 그녀는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펜 끝이 종이를 다 적기도 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마지막 장영국의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아, 이젠 그만할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내 길을 가보려고 해. 말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영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워했는지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이제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편지들을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영국의 명함을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하얀 바탕에 굵은 글씨 장영국 회장.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던 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이룬 세상과 자신이 지켜온 삶이 너무나 달라졌음을 실감하는 밤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장영국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놓인 대형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장영국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커피잔을 들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뜻 지루한 표정이었지만 집중하고 있다는 건 눈빛에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투자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회사의 화면 전환과 함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분기 신규 임원 승진자 중 눈에 띄는 인물, 강도훈 이사입니다. 그 순간 화면에 도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남성의 모습. 장영국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도훈? 그는 이미 강도훈이 투자 대상 기업의 임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의 도훈 얼굴, 며칠 전 시장 말순의 좌판 뒷벽에 무심코 붙어있던 사진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작은 액자 속 웃고 있는 청년과 말순.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보니 두 얼굴이 하나로 겹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결혼식장에서 강도훈의 엄마도 있었잖아. 말순이 아니었는데. 장영국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밝게 웃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 그 사진을 TV 속 도훈의 화면 옆에 세워두고 비교했습니다. 눈매,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눈가의 미세한 주름 방향까지 소름이 돋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김비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예, 회장님. 장영국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강도훈, 신상자료 당장 가져와.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30분 후 김비서가 얇은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장영국은 손에 땀이 맺힌 채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도훈, 생년월일 1983년 3월 15일, 출생지 경남 마산. 장영국은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그녀가 편지에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자신을 밀어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운 것이었습니다. 장영국은 책상에 놓인 계산기를 꺼내 날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서울로 떠난 날짜와 도훈의 생일. 모든 수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비서, 극비리에 유전자 검사 의뢰할 수 있겠나? 김비서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유전자요? 가능은 하지만. 장영국은 천천히 도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강도훈과 나 유전자 검사 좀 의뢰해주게. 극비리로. 방 안의 공기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장영국은 두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장영국은 자신의 사무실 안 커튼을 닫은 채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흰색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건넨 지 2시간이 넘었지만 그는 아직도 그것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5년. 그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의문 하나가 지금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봉투의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봉투가 뜯기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천천히 꺼낸 서류 첫 장엔 굵은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 장영국은 한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듯 몸을 기대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천천히 조이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가 내 아들이었어. 중얼거림처럼 흐른 말 끝에 허탈함과 울컥함이 동시에 섞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순아,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곧 장영국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순은 숨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순이 자신을 배신했다 믿고 성공만 향해 달려왔던 그 시절. 그녀는 묵묵히 아이를 키웠고 아들은 혼자서 자라 성공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장영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커튼을 젖히자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공이 갑자기 허공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장영국은 천천히 검사 결과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단정히 접었습니다. 그것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말순을 만나야 했고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나타나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장영국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든 이후 매일처럼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늘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말순이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깨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도우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 어머니를 외면했던 결혼식, 죄송한 마음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새집 몰래 일부러 점심시간을 쪼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좌판 앞에 서서 도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수는 생선을 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그 말에는 반가움보다는 낯설미 더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 좌판의 김씨 아줌마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도훈이 아니냐?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도훈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말순을 힐끗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순아, 요즘 이상한 사람 자꾸 오던데? 정장 입은 그 사람 말이야. 도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김씨 아줌마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도 비싼 거 타고 다니더라. 시장 바닥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계속 와서 말순이만 바라보고 그냥 가더라고. 도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누구예요? 말순은 생선을 하나 포장지에 싸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가끔 오는 손님이야. 생선 사러 오는. 말은 평범했지만 도훈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이물감이 스쳤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굳이 수산시장까지 찾아와 생선을 산다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가 어머니를 협박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빼서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엔 좌판 앞이 아니라 맞은편 거리 모퉁이에 서서 어머니의 좌판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재킷, 잔주름 없는 셔츠, 광이 나는 구두. 그는 어머니 앞에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도훈은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확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화면 속 남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투자한 거물 사업가, TV와 경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그 이름, 장영국. 이게 무슨... 도훈은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인물이 어머니 좌판 근처를 서성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햇살이 비치는 방송국 대기실. 윤세진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동료 아나운서들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분위기 속에 세진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한서연이 느긋하게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를 꼬며 세진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진아, 신혼생활 어때? 시어머니는 잘 지내시고? 세진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투에는 평범한 관심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억지로 표정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한서연은 시선을 천천히 세진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식 사진 봤는데 어머니 되게 우아하시더라. 잔잔했던 분위기에 잔물결이 이는 듯 세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진은 서연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워낙 말이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대기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시계를 바라보며 도훈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도훈은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들 결혼했다고 떠벌리고 다니시나? 도훈은 감정이 상한 듯 눈을 크게 뜨며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세진은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한서연이 계속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지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세진은 그 말에서 위로보다 회피를 느꼈습니다. 오빠, 진짜 아무것도 몰라? 어디서 들은 얘기 없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눈을 피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 거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다문 채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피곤해. 그녀는 천천히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남겨진 도훈은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영국이 왜 어머니를 찾는지, 어머니 대신 대역을 쓴 일들,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유리창 너머 햇살이 비치는 테이블에 한서연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젊은 PD는 눈치를 살피며 커피잔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윤세진의 화려한 결혼식 사진, 다른 하나는 수산시장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생선을 다듬고 있는 말순의 모습이었습니다. 선배, 이거 진짜 확실한 거예요? 후배 PD가 조심스레 묻자 한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어. 결혼식에 시어머니 대신 대역 세운 거. 아주 발칙한 짓을 했더라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말순의 사진을 툭툭 눌렀습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후배 PD의 물음에 한서연은 눈빛을 번뜩이며 웃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거야, 익명으로. 확실하게 날개를 꺾어야지. 그녀는 이미 완성된 문서를 클릭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초 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사내 게시판에 한 줄의 제목이 모든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기 아나운서의 위선적 민낯. 게시글에는 윤세진이 시장에서 생선 파는 시어머니를 숨기기 위해 대역 배우를 썼다는 폭로가 상세히 담겨 있었고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가짜 시어머니와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를 두른 실제 시어머니의 대비는 보는 이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야? 진짜 대박이다. 시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이런 짓을 해?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안팎. 방송국은 하루 종일 이 소문으로 술렁였습니다. 여자 화장실 안 세진은 핸드폰을 꼭 쥔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달린 댓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숨소리. 도훈은 사무실 회의실을 나와 조용한 복도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났는데? 우리 결혼식에 어머니 대역 쓴 거 방송국 게시판에 다 올라갔어. 사진까지 다. 도훈의 이마에 굵은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동료들이 흘끗흘끗 자신을 쳐다보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그게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도훈이 말을 잇지 못하자 세진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한서연, 분명히 그년 짓이야. 이제 어쩌지? 나 이제 어떻게 해? 그 순간 도훈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스치고 말순의 주름진 손과 굳은 등 그리고 장영국의 그림자가 머릿속에 어지럽게 엉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의 선택을 생각하니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골목. 시장 골목의 셔터들은 모두 내려가 있었고 간간히 식당 뒷문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조용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손끝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집 앞에 다다르자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낡은 앞치마를 두른 말순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아들의 낯빛을 읽었습니다. 들어와라. 말순의 말은 짧고 무표정했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의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된장국 냄새와 함께 삶은 무의 단내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도 없이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말순은 국을 퍼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의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기로 한 세진의 요청, 대역을 섭외해 세간의 시선을 피하려 했던 결정, 그리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묵인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말순은 말없이 그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화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은 천천히 가라앉았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렸습니다. 어머니가 창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말순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눈물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하려고 온 거니? 말순은 그를 바라보고 날카롭지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다음 순간 도훈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바닥에 무릎을 박고 이마를 숙여 바닥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들썩였고 숨죽인 울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움, 분노, 실망,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사랑까지 그 모든 감정이 말순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일어나라. 말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오래된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라.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도훈아. 그녀의 등 뒤에서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안방 불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길어진 그림자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엔 긴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시간 장영국은 사무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영국도 인터넷에 퍼진 윤세진과 도훈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급격한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지며 그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비서 김정우의 외침이 울려 퍼졌고 다음 순간 병원 응급실의 하얀 조명이 그의 눈을 감쌌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병실에 장영국은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심장에 무리는 없지만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순이 얼마나 힘들지. 그 생각을 하니 장영국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꺼내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시장에 가서 말순 씨 별일 없는지 한번 보고 와줘. 김 비서는 조용히 시장 골목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김 씨 아줌마가 매번 장영국과 함께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봐요, 오늘은 그 양반은 왜 안 왔어요? 아,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비서가 말을 끝내자 김 씨 아줌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곧장 말순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어머, 말순아. 맨날 정장 입고 다니던 그 양반 있잖아. 그분 병원에 입원했대. 방금 들었어.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병원? 왜요? 그거야 낸들 아나 그냥 병원에 있다고만 말하던데?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생선을 계속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무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소식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말수는 시장복 차림 그대로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노란빛 형광등 아래에서 손끝이 조심스레 떨렸습니다. 간호사에게 병실 번호를 물었고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걸 몇 번이나 지켜본 끝에 그녀는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35년 만에 마주하게 될 얼굴.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엘리베이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문이 띵하고 열리는 순간 말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말순은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장영국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며칠 뒤 복귀할 겁니다. 짧은 전화 통화 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장영국은 뜻밖의 얼굴을 보며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말순아. 하지만 말순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누워 계세요. 그녀는 천천히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장영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많이 괜찮아졌어. 어떻게 여길 왔어? 말순은 시선을 창밖에 둔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소식 듣고 일이 손에 안 잡혀서요. 장영국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5년 만이다, 그치?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장영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아, 그때 왜 내 편지에 답장을 안 했어? 말순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복잡한 표정이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영국은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방해라니? 말순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서울로 가고 나서 아이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장영국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은 그 한마디는 심장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럼 도훈이가... 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 도훈이가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장영국은 할 말을 잃은 듯 말없이 말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하지 그랬어. 그게 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 말순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었어요. 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장영국의 눈에도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갔어야 했는데.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도훈이 다 컸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장영국은 말순의 집을 찾아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장영국이 건넨 봉투를 두 손에 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 안에는 낯익은 주소들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선을 파는 시장 상가, 강남 건물 한 채, 그리고 그녀의 집 관련 서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장영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에는 놀람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영국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혼자서 내 아들을 키웠잖아. 내가 다 보상해주고 싶어. 이 정도로도 모자라. 말순은 눈을 깔며 천천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곤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장영국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왜? 말순아, 이건 당연한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말순은 조용히 일어나 침대 옆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두 손으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장영국이 급하게 몸을 일으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아, 이건 내 책임이야. 아버지로서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어. 말순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어슴풀에 저물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당신이 떠났을 때 그날부터 저 혼자 살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당신 없이 살아왔고 도훈이도 제 손으로 키웠어요. 장영국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말순아, 이거 모두 너 거야. 이미 서류 등기 이전 다 마쳤어. 그냥 받아줘. 장영국의 목소리에도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순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일궈온 이 삶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영국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말순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영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찾아와도 될까? 말순은 그 자리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장영국은 서류를 조용히 두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거부하더라도 자신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말순이가 받지 않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오래된 감정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말순의 생선가게가 말순 이름으로 명예 변경이 되었고 말순이 떼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세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세진의 문자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너네 시어머니 강남 건물주야? 대박 생선 파시는 거 아니었어? 도대체 뭔 일이야? 세진은 급하게 도훈을 깨웠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받으신 거야? 도훈이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진은 당황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 땐 그냥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였잖아. 근데 지금은 강남 건물주라고? 이게 말이 돼? 그 소식을 접한 도훈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장영국 회장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어머니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나? 세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도훈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시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지금 가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기어들어갔다고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결혼식 일도 아직 제대로 사과도 못했잖아.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드려야 할까? 두 사람은 결국 말순을 찾아가지 못한 채 시장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비늘을 벗기며 묵묵히 좌판을 지키는 모습. 한편 시장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회장님이랑 뭔 사이야? 너 진짜 그렇게 큰 땅을 받은 거야? 박씨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생선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자리 접고 나가서 건물주답게 살지 그래. 말순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에 쥔 생선을 칼로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이 튀고 뼈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난 여기 있어야 해. 그날 오후 그녀는 먼 곳에서 두 사람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도훈과 세진이 시장 골목 너머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는 모습을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순은 생선을 물에 씻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간 오겠지. 말순은 그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도훈은 매일같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햇살을 맞고 그저 좌판 앞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좌판 위에 흐르는 생선의 비늘처럼 말순의 마음도 아직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던 날, 도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때 열이 펄펄 났던 날 기억하세요? 말순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죠.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 등 진짜 따뜻했어요. 지금도 그 온도 잊지 못해요. 말수는 여전히 칼질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가엔 서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땐 친구들이 저더러 생선 냄새 난다고 놀렸어요. 그날 집에 와서 괜히 어머니한테 화냈죠.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말순의 칼끝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도우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의 바닥이 차가웠지만 마음속 후회가 더 아렸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없다고 밤새 일하시고 대학교 등록금 땐 아파도 일 나가셨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도훈의 두 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진심은 허리를 굽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돈 때문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늦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는 시장 상인들의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지나갔지만 도훈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직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아요. 말수는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마음속엔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진심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매일 시장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던 세진은 이젠 자신도 그와 함께 그곳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복잡했습니다. 뒤늦은 죄책감보다는 조심스러운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가 큰 재산을 받으셨다는데 이제 잘 보여야겠지. 세진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브랜드 의상 대신 시장에 어울리는 편안한 의상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도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겠지. 시장에 도착한 세진은 말순의 좌판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질하던 생선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세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진은 쪼그려 앉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배우고 싶어서요. 세진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수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 쉬운 건 줄 알아? 손에 매니큐어는 다 바르고 무슨 생선을 만져. 손 다치니까 그만 가거라. 방해만 돼. 세진은 상처를 받았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가르쳐 주세요. 말수는 한참 세진을 바라보다 칼을 내밀었습니다. 세진은 칼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선의 비늘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린내는 금세 손에 배었고 손끝은 금방 붉게 부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세진의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손톱 밑은 까맣게 멍이 들었고 손목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생선 비린내. 그래도 참아야 돼.
세진은 눈물이 맺힐 만큼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견디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이틀, 3일, 4일. 세진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매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찬 바람이 불어오자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생선 상자를 옮기고 비닐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생선을 다시 잡았습니다.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진의 눈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매일 몇십 년 동안 하셨다고? 처음엔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걸 어머니는 30년 넘게 하신 거구나. 그제야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시선 하나하나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의 삶이 한 장면씩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생선을 포장하던 손을 멈춘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전처럼 차가운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깊은 눈길이 세진을 지나갔습니다. 그날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생선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고등어는 뼈 조심해라. 손 더 다친다. 그 말 한마디에 세진은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말없는 용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도훈과 세진은 매일같이 시장에 나와 말순의 일을 도왔습니다. 서툰 손길로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한 손놀림이 되어갔습니다. 세진은 새벽 5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손톱은 깨지고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말순이 어떤 삶을 견뎌왔는지 마음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좌판을 정리하며 세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말수는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도훈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의심받을 이유가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저 같은 며느리라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세진이 손을 털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쉽게 입을 열 수는 없었지만 그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후 장영국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 그는 곧장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가득한 거리. 그 끝에서 말순이 평소처럼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영국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장영국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꽤 좋아졌어. 그는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생선 하나만 줘. 말순이 생선을 포장하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거 사가서 진짜 드시는 거예요? 장영국은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응, 아주 맛있던데. 그리고 그냥 널 보고 싶어서. 말순의 얼굴에 짧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35년 전 서툴지만 솔직했던 청년 장영국이 순간 스쳐갔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가끔 이렇게 얘기나 나눌 수 있었으면 해서.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손에 쥔 비닐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오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고. 장영국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말순이 처음으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도훈과 세진은 매주 시장에 나와 좌판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손놀림이 어느새 능숙해졌고 주변 상인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며느리가 진짜 달라졌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말이야. 박씨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이도 그렇고 이제 진짜 가족 같아.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산시장에는 새로운 명패가 붙었습니다. 말순 수산, 더 이상 남의 가게가 아닌 말순의 가게에 정식 간판을 달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말순을 말순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평범한 생선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진이 좌판에서 일을 돕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어지러워요. 세진이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급하게 세진을 부축했습니다. 도훈아, 세진이 어디 안 좋은 것 같은데 얼른 병원 다녀와라. 그날 오후 도훈과 세진은 병원에서 돌아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진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진이가 임신했어요. 말순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구나. 말순이 세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진도 말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때 장영국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따뜻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장영국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된 소감이 어때요? 장영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햇살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오고 좌판 위에 올려진 생선들이 싱싱하게 빛났습니다. 말순은 손님에게 생선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서 도훈이 상자를 정리하고 세진이 배를 살짝 감싸며 계산을 도왔습니다. 멀리서 장영국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세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은 대답 대신 따뜻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35년 넘게 혼자 지켜온 이 자리에 드디어 진짜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특히 말순 씨가 축의금 봉투를 꼭 쥐고 호텔 로비에 앉아있던 그 장면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지킨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여러분은 이 가족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읽을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진심 담긴 이야기들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